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1편 오퍼튜니티 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기회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하키 선수는 1월 출생이 유리하였으며 영국의 축구 선수는 9월 출생이 유리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도 성공에 영향을 미쳤으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1955년 전후에 출생한 사람은 퍼스널 컴퓨터 부흥의 시대적인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재의 재능보다는 1만 시간의 노력이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노력이 재능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웃라이어의 2편 레거시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남동쪽 에팔레치아 산맥의 컴버랜드 고원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인한 총격전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원인이 시험과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체면, 명예문화, 컬처 오브 언어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체면, 명예문화는 주로 스페인의 그 산간 지방처럼 고도가 높고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산간의 암석지대에는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목축을 주된 생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농부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해야 하지만 산간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목동은 오로지 본인이 자신의 가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동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동은 자신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도전에는 기꺼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면, 명예문화입니다. 명예문화에서 남자의 평판이란 그 사람 삶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남부지방의 총격사건들의 살인과 범죄에는 명예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미국의 북부 청년들보다 남부 청년들이 훨씬 더 폭발적이고 급작스러우며 격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서는 명예문화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100년, 2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간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산업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나 남부 애틀란타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왜 개척자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며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탄생시킨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소멸된 이후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1편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역사학을 전공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글을 보면 그가 역사학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하면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가 생각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에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또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또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따른 변천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를 제가 언급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요. 역사학이 참 매력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를 포함한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입니다.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는 1997년 8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벌써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또 기억하신다면 왜 대한항공 보잉 747 기종이 괌에서 추락하였다라고 알고 계신지요? 저도 기억이 오래되어 이 책과는 별도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당시에 기상 악화, 괌 공항에 착륙을 유도하는 글라이드 스코프의 작동 불능, 또 비행기 기장의 피로 상태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비행기 사고는 단편적인 어느 하나의 실수나 고장이 비행기를 추락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다른 실수 하나를 더 얹어 놓을지라도 그 정도로 파국으로 내닫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실수,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저질러지면 이 모든 실수의 조합이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기상 악화나 글라이드 스코프 등의 기계 오류보다는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비행기 조종석 디자인은 두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체크해 주거나 서로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 괌의 대한항공 보잉 747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또 기관사 사이에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관제탑하고의 의사소통 문제가 비행기 추락의 큰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항공기 추락에서도 볼 수 있는 사고 유형이라고 합니다. 권력 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PDI라고 하는데요. Power Distance Index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가 위계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PDI가 낮은 나라는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입니다. 그러면 PDI가 높은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콜롬비아 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비행기 조종사들의 PDI를 측정하였다고 하는데요. PDI가 가장 높은 나라 1위는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우리나라 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비행 조종사의 PDI가 높은 것의 문제점은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곡어법은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또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또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곡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사를 다투는 비행기 조종에서 완곡어법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부기장은 관제탑과의 대화에서 관제탑의 지시에 연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연료가 없는데 아무튼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정말 그러한 사고입니다. 듣는 관제탑에서는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연료가 없다는 것인지 고맙다는 얘기인지. 또 한국의 부기장도 기장의 피곤한 상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체의 작은 결함이나 기상 악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기장은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올바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장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을 경우 부기장은 그것을 제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제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현재 항공기의 상황과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우리 비행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또는 우리 비행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사전에 밝혀야 사고의 원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PDI가 높은 나라의 조종사들은 권위 앞에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민간 항공업계에서는 완곡어법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가 낮은 승무원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부조종사가 조종사의 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유산이라는 힘은 아주 강하고 널리 퍼져 있으며 본래의 유용성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를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문화를 무시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전 세계 유명 도시에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고 전 세계 중학교 2학년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경시대회에서 상위권의 나라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등의 나라라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러한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쌀농사를 지어왔던 아시아 국가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쌀농사를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아시아 문화권 학생들이 가장 일찍 도서관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수학 잘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콤 글래드웰은 이야기합니다. 저의 지난 태도의 품격이라는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수학은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쌀농사는 복잡합니다. 벼의 품종을 상황에 따라 잘 선정해야 하고요. 모내기 시기를 조율해야 하고, 그리고 논두렁에 적당한 물이 들어오고 빠질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알맞은 비료를 만들어야 하고요. 등등 부지런해야 하지만 또 머리를 잘 써야 하는 게 쌀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쌀농사를 수천 년 동안 해온 중국,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 기회를 잡을 만한 힘과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결정과 노력의 산물인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과 시대적인 배경, 가정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조건과 문화적인 유산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베스트셀러인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냉담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이라고 저자는 본인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